2021년도 공인노무사 대비 프라임버그 학원에서 노동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하신 상태를 전제로 해서 노동법이 무엇인지 입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는 PPT로 화려하게 멋지고 화려하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PT 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구두로 판서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이 뭘까요? 시험. 저는 시험은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싸움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요, 전쟁터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순전히 누구 탓이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뭐 삼국지라던가 그 손자병법이라던가 이런 거 좀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컨셉은요, 여러분들이 이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는 전쟁터에서 최종 합격,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적은 누구죠?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기에서 기는요, 여러분들 본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전쟁터에 보면 다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삼국지 보시면 제일 유명한 인물 나오죠? 누구? 제갈공명이잖아요.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이장훈 노무사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즉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일단 노동법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가인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노동법 하면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어떤 그 과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아시죠? 자, 1차는 어떻게 되나요? 1차? 노동법 1, 노동법 2, 또 뭐가 있나요? 어려운 거, 민법이 있고요. 또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사회보장법이 있고, 또 선택과목으로서 경제학과 경영학이 있죠. 자, 2차 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입문 어떻게 하면 다 들으셨을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차 과목은 노동법 1, 2가 노동법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인사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쟁송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으로서 경영조직, 노동경제학, 그리고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복되는 과목이 있죠? 뭐가 있나요? 노동법이 중복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법은요, 1차 과목에서는 배점이 총 500점 100점에 200점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차에서는요, 2차에서는 이게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합쳐지면서 배점이 150점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법전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법령 자체를 묻는 2차 시험 문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150점 배점이고 나머지 300점 합쳐서 450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에서 1차에서 경제학을 선택을 하시면요, 2차에서 노동경제학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경영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경영학에는 2차 과목에 있는 인사관리와 경영조직이 몇 프로 정도가 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연계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동법은 우리가 1차와 2차에서 공통된 과목이기 때문에요, 노무사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과목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차 과목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메인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수되는 법령이 10개 법령이 나와요.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총 각 과목당 25문제씩 해서 5과목이니까 125문제를
125분 동안에 다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시험은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과목당 꽈락 40점을 면하면서요. 그리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꽈락을 면하려면 25문 중에 10문제만 맞으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으로 맞으려고 하면 16문제를 맞으면 돼요. 25점 중에서 16문제. 제가 뭐 1차 과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1차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60점만 평균에서 맞으면 되는데 80점을 맞고요, 90점을 맞고 심지어 100점 목표로 합니다. 이거 삽질이에요, 아니에요? 삽질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요, 2차 과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첫 번째 2차 과목 위주로 여러분들은 그 수험 전략을 짜신 다음에 1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행정쟁송,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선택 과목을 이제 일단 변론으로 하고 각 과목당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노동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관리, 세 번째는 우리가 행정쟁송으로 하겠습니다. 1차는 사실 여러분들이요, 공부 조금만 하면 쉬워요. 그래서 문제는 2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필수 과목이 뭐가 있나요? 국영수죠. 국영수. 자, 그러면 이 국영수를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 후 2차 필수 과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와 비슷한 과목이 뭐냐면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는 어려운 말이 없어요.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익혀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 국어 논술 시험 한번 쓰라고 하고 주제 하나 주면 몇 페이지나 쓸까요? 이게 글이 안 나가요. 왜? 국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어떤 주제라던가 이런 거 안 하고, 왜? 읽으면 다 술술 익히니까. 인사관리가 그래요. 인사관리는 여러분들이 책을 딱 보시면 그렇지 하고 다 가요. 인사관리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인력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인사관리입니다. 그럼 인사관리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을 해가지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불만 없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 훈련 시키고, 그리고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조용히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인사관리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책을 쭉 읽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답안지에 쓰질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관리 때문에 시험을 몇 번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사관리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첫 번째, 이해는 쉽지만 답안지에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사관리도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프라임법학원 1타 강사님인 김윤희 노무사님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믿고만 따라가시면 인사관리는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정쟁송법입니다. 행정쟁송법은요, 법과목 중에 행정법이라는 법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소송 절차라던가 심판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뺀 것, 이게 행정쟁송법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법은요, 학설이 너무나도 많아요. 통설적 개념이 없고요, 막 그 수용도로 치면요, 엄청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비법이신 분들이 접근하실 때 이거는 여러분들 외계어입니다. 외계어. 한두 번 봐서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때도 행정쟁송법 책은 머리에 배고 자셔야 돼요. 비법이신 분들은.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행정쟁송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법은 여러분들 수학과 비교하시면 돼요. 수학. 여러분들 수학 싫잖아. 수학 얼마나 싫어요. 문제 어려운 거 내면 막 골머리 들고 한 문제 풀려면 5분 10분 이상 걸리면서 끙끙거리고, 그렇죠. 근데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리. 수학은 원리만 깨달으면 응용을 하잖아요.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행정쟁송이 그렇습니다. 행정쟁송은요, 처음 접근할 때는 제일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 행정쟁송법은 여러분들은 무슨 과목이 된다? 효자 과목이 됩니다. 전략 과목이 돼요. 행정쟁송은 이해를 못하면은 답안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행정쟁송법은. 자, 그래서 이 행정쟁송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동법입니다. 그럼 노동법은 국영수 중에 뭐가 남았죠? 영어 남았습니다. 영어. 자, 여러분들 요즘은 저희 세대랑 틀려가지고 영어가 그 RC 파트하고 LC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듣고 어느 정도 점수, 토익 점수 나오잖아요. 리딩 못 하셔도.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뭘 알아야 돼요? 뭘? 단어를 아셔야겠죠? 단어. 단어 자체를 모르면은 영어 아무리 봐도 문법 백날하면 뭐예요? 단어를 모르는데. 독해가 안 되는데. 독해가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도 얘가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판례법리입니다. 판례법리. 자, 판례법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당사자가 갑과 을이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요. 분쟁이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서로 만들면요. 63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중요한 법, 맨 위에 있는 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에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권리는 이게 구차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우리 노동법이니까 근로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갖고 또 근로자는 노동상권을 갖는다. 그럼 도대체 근로권리가 뭐고 노동상권이 뭐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구체화시킨 입법이 뭐냐면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예로 근로기준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는요, 처음에 정의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갑이 을에게 일을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줍니다. 자, 이런 계약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일 완성해주면 내가 그 대가로서 얼마를 줄게.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하면 도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민법상으로 서로 대등하게, 그냥, 이거 얼마 동안 이거 일 해주고 치고, 제가 그 기간에서 얼마 돈을 드리게 해요. 이게 이제 고용관계고요. 자, 그리고 이 고용관계는 민법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상 법률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가사 사용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간명일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관계에 대한 특별관계가 들어가는 근로관계가 있죠. 근로관계는 뭐냐면, 근로자 을이 사용자 갑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법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객관적으로 볼까요? 어떠한 한정된 공간에서요, 을이 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해요. 그러면 해당 법규에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용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채용한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이 일을 해달라고 맡긴 거고 이 완성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했다.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도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규정 하나만으로는요,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대해서 보조적인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례법리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법리는요, 이런 거죠. 자, 법에 의해서 근로자 계획은 정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근로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판례가 사용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보충적인 견해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되려면 실제로 판단 기준이 뭐다?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법 처음 접근하시는데 도대체 사용 종속 관계가 뭔지 누가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만 하신 분들은요, 법적 분쟁이 없기 때문에 법률 하나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사형 종속관계가 뭐냐? 여기에 물어봤을 때 이제 어디 가서 답을 구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런 사용 종속관계는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종속노동성이 인정돼야 되고 또 독립사업자성이 부정이 돼야 되고 또 보수가 근로 제공 대가로 인정돼야 되고 노무 제공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또 전속적이 되고 기타 요소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각각 그 요건들도 이게 병렬적인 요건이 아니라 어떤 부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또 추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판례 법리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법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법률을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다 그건 제끼입니다. 그럼 실제로 뭐다? 당사자가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논점별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판례 법리를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영단원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단을 암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영단원을 여러분들이 불로 이렇게 퍼즐 같은 거 맞추듯이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2차 시험에서 답안 구성이 그렇습니다. 기본 총알인 판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요, 사안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근거 제시, 법률과 판례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어떤 사안 검토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시험에서 도와드릴 부분은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이해를 다 해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판례 암기를 도와드리고, 세 번째, 판례, 즉 총알에 준비된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안 검토라던가 논점 정리라던가 해서 2차 답안지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부터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2차 시험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보죠? 1차 시험 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해서도 먼저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노원, 노투 각 나눠가지고 100점, 100점, 200점 몇 점인데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10개가 있어요. 특별법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되죠? 15개밖에 못 맞잖아요. 60점밖에 점수가 안 나와요. 반면에 노투 경우에는요, 특별법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조법만, 여러분 노조법 하면 또 모르시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 하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노조법이랍니다. 자, 이 노조법이 21개인데 노조법만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80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1차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또 2차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노동법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판례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문제로 어떻게 현출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수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험은요, 우리가 오지선다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5개 지문 주시고요. 거기서 맞는 거 하나 딱 뽑는 거. 4개는 틀리고 하나 맞는 거, 그거 고르는 거. 그게 보통 3문제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오답형 문제죠.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맞는 거 4개 주고요. 틀린 거 하나 줍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뽑는 게 한 19개, 4개가 나오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것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찍는 거죠. 이게 몇 문제다? 노원, 노투 각각 22문제 내가 나와요. 그럼 나머지 3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듈형 문제죠. 뭐냐면 보기를 여러 개 주고 박스 처리합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맞는 지문은 몇 개인가? 몇 개인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형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라던가 또는 OX 문제 중에서 변형된 문제로서 추리형 문제가 있어요. 추리형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리형 문제는 다른 유형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OX 문제 뽑는 게 22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듈형 문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자, 모듈형 문제가 이제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25문제가 그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동법을 법령과 그리고 판례를 공부한다는 얘기인데요. 1차에서는 이 출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법령 문제에서 OX 문제로 묻는 게 거의 19개에서 20문제가 나와요. 20개 내외가 순수하게 법령 주고 법령 지문은 OX를 뽑는 게 20문제 내외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판례만을 묻는 거, 판례 결론만을 묻는 거,
이게 한 문제 정도 되고요. 법령하고 그리고 판례를 섞어서 출제하는 게 한 3문제 정도 내외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1차 시험에서 판례는 생각보다 안 나오죠. 판례 공부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법전만 딱 펴놓고 나서 법전에서 OS로 변형되는 지문들 있죠. 그것만 쫙 풀어도 여러분들 노원 노트 각각 80점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가 강구하고 있는 거. 2차에서는 철저하게 판례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2차 공부만 죽으라 가면요. 1차 공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요. 판례만 순수하게 묻는 거 3문제. 법령과 같이 묻는 거 한 30문제. 5문제를 안 넘어요. 2차 시험에. 1차 시험에서 판례랑 관련된 문제가 5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최종 합격하려면 판례 위주로 가야 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판례만 보면 무조건 떨어져요. 법령 규정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할 때 판례를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나요? 아까 제가 법률 규정하고 판례 규정하고 관계가 어떻게 했죠? 일단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 법률 규정 가지고 처리가 안 될 때 이 법률 규정을 보충해주는 법 원리, 이게 판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판례 법리를 보다 보면 그 전제로서 관련된 법 규정 등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판례 암기만 한다. 그러면 1차 시험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2차 공부를 할 때 이 판례 법리를 하기 전에 관련 법 규정 전체의 체계를 다 잡고 거기에 따른 판례 법리를 보면요. 1차 시험 공부를 특별히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여러분들 그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선배들 또는 합격생들 물어보면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공부로 1차 시험 공부가 어느 정도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건 맞아요. 정설이에요. 다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지만 순수하게 쓰기라던가 판례 암기만 하시면요 1차 공부에서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최종 정리 같은 것 학원에서 하는 거 반드시 따라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GP 지금 100점 배층에서 여러분들 기회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알기, 이쪽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출제 경향으로 볼게요. 자, 2차 시험은 우리가 철저하게 판례에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납니다. 법령은 물어보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판례는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연기하고 일기예요. 판례 암기 자료를 별도로 드립니다. 그 판례 암기 자료는 제가 그 설명 순서가 조금 이제 뒤쪽에 설명을 분명히 앞쪽으로 당겨왔는데 그 판례 암기 자료는요, 수업 시간에 나가는 그 교재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발췌해서 나눠드린 거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좀 몇 명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판례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판례가 몇 개나 되냐 물어보면요,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판례는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내리는 거 있죠? 이게 판례예요. 그럼 하나의 판례 안에는요, 그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당사자 중에 누가 옳다 그를 판단하기 위한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 다툼들이 보통 2개 내지 3개의 논점이 나와요. 그 논점에 관련되는 어떤 판단 기준들이 뭐 적게는 1-2개로 끝날 수 있지만요, 많게는 3개까지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판례냐 아니면 판례를 목차별로 잘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례 개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암기된 판례가 도대체 몇 개냐 하면요,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판례가 몇 개다 말씀드리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판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판례는 대법원에서 당사자가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판결문 자체가 판례고요. 그 판결문을 대법원에 가시면 그 판례를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그 법률 관계에 있어서 판례를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라는 걸 별도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한 번에 쭉 보면 이걸 통판례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를 각자 입맛에 맞게 쪼개면 이거를 목차별로, 주제별로 판례를 나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B5 정도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노원 노트 합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암기해주세요 하는 게 한 110페이지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9포인트 정도로 110페이지 내외가 되는데, 그 110페이지 내외를 뭐 스캔해가지고 달달 암기하셔라, 그거 아닙니다. 110페이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달달 암기해야 될 과목이 그 퍼센티지가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이 도출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출제 경향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출제 영역이 협소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노1 3문제, 노2 3문제잖아요. 그러면 1년에 각 과목에서 3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파트를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E 파트 크게 대목차로 5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거에서는 우리가 대목차 A 파트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오면요. 한 2, 3년 동안 A 파트에서 다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출제 영역이 협소화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A 파트가 다시 대목차 A 파트면 중목차에서 1, 2, 3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목차 1번이 나오면요. 다시 A 파트 2목차나 3목차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제 영역의 협소합니다. 예로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그 근로자성이 시험 문제가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또 기간제법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근로자성이 재작년이고요. 기간제법상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용자성은 A급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용자성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근로기법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줄 텐데요. 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을 맺은 그 상대방인 사업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즉 나하고는 관계없는 제3자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쓰지를 않았지만 직접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간접 고용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흘려 들으세요. 묵시적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간접 고용 관계로서 파견 관계가 간접 고용 관계에서 파견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도과하면 사용자에게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제 영역을 넓게 본다라면 우리가 총론 파트에 대한 근로자성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나올 수가 없죠. 또 특별법에서 기간제법이 나왔어요. 그럼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출제 영역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로자성이 나왔으니까 바로 연결되는 사용자성 나오겠네. 기간제법 나왔으니까 기간제법과 관련해 있는 파견법 나오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를 하실 때 노동법뿐만 아니라요. 모든 전 과목이 찍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시간이 안 되시면 찍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0기, 1기, 2기, 2 그리고 3기까지는요. 전 범위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이 학원 커리큘럼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분간 공부할 때는요. 모든 범위를 다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강약 조절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범위를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모든 범위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범위는 동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물이었나? 그 다음 뭐였지? 한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모든 범위를 일률적으로 일괄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강약 조절해드리고 그 강약 조절은 여러분들이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약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판례가 무엇인가로 넘어갑니다. 판례. 자, 일단 우리가 1차에서는요. 판례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테스트. 자, 판례 순수하게 판례만 나오는 문제 몇 문제? 작년 기준? 올해 기준? 한 문제. 자, 그리고 법령하고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3문제 내외. 그것도 판례도요, 우리가 OX로 나옵니다. OX. 결로만 나와요. 결로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근로자성으로 보겠습니다. 근로자성. 그러면 이런 거죠. 법령으로 나오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OX. 기억 안 나시나요? OX. 우리가 앞에서 근로자성 어떻게 했죠?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금기법상 근로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직업 형태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는요. 이건 노조법상 근로자성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OX만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에 판례 문제를 물으면 어떻게 나느냐. 자, 근로자란 계약 형식에 불문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답이 답하기가 쉬워요. 판례를 봐도. 근데 2차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에서 판례 나가는 건요. 판례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적 형태로서 도대체 일을 한다는데 여러분들 근로가 뭔가요? 근로. 한자. 근면할 근자에 힘쓸 놓잖아요. 우리가 근면하게 힘써서 일을 하면 근로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형태가 고용돼서 일을 하건 아니면 건당으로 일을 하건 다 다르잖아요. 판단을 어떻게 한다? 그 판단을 사용 종속 관계 유무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됩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보다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요. 그 사용 종속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 종속성, 독립사성, 부정대고, 보수 근로대가성, 노무 제공관계 계획성과 전속성, 그리고 기타 요소. 그 내용을 다 보고 또 기타 요소로서 제가 이제 두 문자로 말씀드리는데 뭐 기소장이 있다. 그래서 기본급이 정해진 여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주의가 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 기소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돼서 아니 된다. 이걸 다 암기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판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도 1차 공부와 2차 공부 판례 공부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방문 OT가 1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많은 걸 설명해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공부하실 때 이 판례를 암기하신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답안 작성법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뭐 그냥 간단하게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차 시험의 경우는 객관식 25점짜리 25문제가 나온다 했었죠. 오지선다. 근데 2차 시험은요, 우리가 판례 사실관계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다면 사례풀이형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과거에는요 100점 기준으로 해서 22페이지였어요. 과거에는 100점 기준으로 22페이지가 주어졌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목차 하나 쓰고 그리고 본문 내용 쓸 때 한 줄 띄고 최단 한 줄씩 띄는 거예요. 그래야 분량이 20페이지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채우니까 이제 정책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1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가 15페이지로 맞춰집니다. 15페이지로 맞춰지니까 홀수잖아요. 100점은 짝수인데. 그러니까 페이지를 못 맞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뀐다? 100점 만점에서 이게 바로 16회로 바뀝니다. 이게 바뀐 게 1년 후에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1년 후에.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100점 기준으로 16페이지는 쓰는 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험계에서 공통된 이제 채점자들은 교수님들, 평가위원들은 견뎌하는 거예요. 16페이지 쓰라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25점짜리 기준으로 가면요. 25점짜리 기준으로 가면 이게 4페이지가 나와요. 4페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견해가 있어요. 나는 필속이 안 내는데, 나는 쓸 말이 없는데 4페이지 꼭 써야 되나요? 3페이지만 써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3페이지만 쓰면 합격할까 떨어질까요? 3페이지. 얘도 합격은 하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2차 시험도요, 표준 점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이 좀 점수가 평균점이 높거나 낮으면요, 이거를 높은 데는 좀 낮추고, 낮은 데는 좀 올려주고, 이런 제도, 좀 이상한 제도예요. 이 표준 점수제라는 거는 과거에 그 사법시험에서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선택 과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선택했는데 어떤 과목이 너무나도 쉽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그 점수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의 난이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게 그 표준 점수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요,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전 과목에 대해서 표준 점수제가 도입돼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잘못한 거예요. 표준 점수제는 사실상 1차에서 선택 과목에만 표준 점수제 있죠. 우리가 민법, 노동법에 표준 점수제 없어요. 1차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에만 있는데 이게 2차 시험 들어오면서 전 과목에 표준 점수제가 들어온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해프닝인데요. 어쨌든 이게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을 맞으면 돼요. 평균 60점이 아니라 합격점이 60점이 기본이에요. 근데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58점이나 59점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60점을 우리가 4로 나눕니다. 그럼 몇 점이죠? 15점이죠. 2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점 정도 점수가 나오면 합격을 한다는 거죠. 합격. 그러면 이거를 16점, 약 16을 잡고요. 16점. 그리고 이걸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4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한 페이지당 배점이 몇 점이다? 4점이 되는 거죠. 4점. 4점. 요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 요렇게 되는 거죠. 25점 배점이니까 4페이지니까 한 페이지당 배점이 얼마가 되는 거죠? 한 페이지당 6점이 되는 거죠. 6점.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6점이 되는 거죠. 6점. 그러면 6점이 되니까 만일에 3페이지를 썼다면 몇 점이 되는 거죠? 18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점을 돌리면은 점수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3페이지만 쓰더라도요, 이걸 정말 정치하게, 일관성 있게, 요목조연하게 썼다라면 합격점이 15점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합격점은. 그렇기 때문에 3페이지만 써도 합격은 가능한데, 이렇게 쓰려면요, 정말 군부도 없이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만 써서는 고득점은 쉽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3페이지 반 정도 쓰면 우리가 거의 4페이지 분량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단락간에 있어서 한 줄 띄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페이지가 22줄입니다. 한 페이지가 22줄인데 이게 한 17줄 정도 되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 쭉 이제 줄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제1문 끝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제2문을 시작하면 돼요. 근데 1문 끝이 여기에서 1문이 끝났어요. 여기에서. 그럼 이때는 여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2-3줄 띄고 여기서 제2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답안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입문하신 분에게 또 지나친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입문 강의긴 하지만 이제 올해 1차 시험 보고 그리고 2차 시험 들어가시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연기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의 경우는요, 행정쟁수과 같이 똑같은 법이지만 답안 구성 방식이 틀려요. 노동법은 올해 여러분이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관계가 굉장히 풍부하게 주어지고요. 그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근데 행정쟁수법은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한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 문제도 25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떠한 난제를 줘요. 난제를 주고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노동법은 사실관계를 주고
그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논점 전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리가 나옵니다. 이 법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야 될 법률 규정, 판례를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항 적용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법리의 경우는요, 우리가 법률 규정하고요, 그리고 판례를 쓰는 거고요. 자, 논점 정리에서는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판례 책을 보시면요, 판시사항이 있어요. 판시사항. 판시사항을 응용하면 됩니다. 자, 논점 정리는 뭐냐 하면은 당사자가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키워드가 무엇인가? 판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안 적용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에다가 여기에다가 판례를 적용하는 거죠. 판례를 적용해서 누가 옳은지 법적 판단까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의 경우는요, 이 논점 정리, 법리, 사안 적용 여기까지 온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판례 법리는 판례 암기하는 거니까 공통돼요. 결론,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답만 쓰지 마시고 답이 도출된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쉬워요. 그런데 강사분들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이 논점 정리하고 사안 적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문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논점 정리 쓰는 스타일이 틀려요. 단문의 경우에는 내가 뭐뭐뭐를 쓰겠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도가 나타나게 된 도입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쓰는 게 논점 정리예요? 논점 정리가 아니에요. 논점은 뭐죠? 논점은 논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논점 정리는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를 알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안 적용은요, 사실관계에 주어진 거를 판례를 적용해서 다투는 거죠. 자, 제가 근로자성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독립사업자성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자, 해서 여기 사실관계 이렇게 줄게요. 뭐냐면은 백화점 판매원입니다. 자, 백화점 판매원인데 이 백화점 판매원이 이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볼게요. 그냥 간단히 말로 하겠습니다. 백화점 판매원은 지금 백화점 판매 시간에, 백화점 영업 시간이죠. 백화점 영업 시간에 백화점 매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판매원은 일단 그 판매 물품 지정되어 있죠. 또 판매 가격 지정되어 있죠. 또 판매 시간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판례 법리에서요, 근로자성 판단에서 근로자성 판단 좀 빨리 글씨 좀 깔게 쓰겠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 종속관계 유무로 판단했었죠. 사용 종속관계 유무로 판단됐고, 이 사용 종속관계 유무가 종속 노동성, 그리고 여기서 독립사업자성, 그리고 기타 보수 근로대가성 등등 5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 독립사업자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자 사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품의 소유 여부, 또 하나는
제3자로 자신을 대항케 할 수 있는 여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이걸 제가 다 풀어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사안 적용이 뭐였죠? 사안 적용은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판례를 적용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두 문자로 종사보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종속노동성과 독립사업자성 유무입니다. 이 상종속 관계에서 종속노동성과 독립사업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사실관을 봤더니 어떻게 했다? 판매 물품을 주어주고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판매 시간도 지정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사업자가 인정되면요, 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가로 물건을 하나를 뭐 한두 개를 고가로 팔 수도 있고요. 박리담회로서 할인율 막 70%, 80% 때려가지고 뭐 그 판매량을 무수히 늘려가지고 박리담회로 내가 수익 창출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 상품만 팔도록 B 상품만 팔도록 판매 물품을 정했고 또 판매 가격도 지정했고 판매 시간까지 백화점 영업시간을 지정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럼 사안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백화점 판매원이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이라고 백화점이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판매원이 을은 갑이 지정한 물품만을 갑이 지정한 물품과 판매 가격으로 백화점 운영 시간 안에 물건을 팔 수 있었으므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을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종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는 게 사안의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점 정리는 뭐가 되는 거죠? 논점 정리? 논점 정리? 우리가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지표가 뭐예요? 근로자인지 아닌지. 법령 규정 가지고 논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논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종사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안 검토랑 비슷해요. 을은, 백화점 판매원 을은 A 회사가 지정한 물품을 A 회사가 주어진 물품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 독립사업자로 판단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쓴다거나 또는 을은 백화점 판매원 을은 백화점 갑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종사하고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논점 정리입니다. 자, 지문 자체를 너무 짧은 지문 가지고 제가 막 논점 정리라던가 판례법리라던가 사안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판례법리가 논점 정리와 또 사안 적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는요, 암기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내용이 좀 어려우면 제가 즉흥적으로 논리학의 기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논리와. 자, 여러분들 퀴즈. 소크라테스는 죽나요? 제가 물어봅니다. 자, 스스로 지금 우리가 영상교육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죽어요? 죽나요, 안 죽나요? 어떤 분은 죽는다 할 거고요. 어떤 분은 안 죽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죽는지 안 죽는지 결론을 내려면요, 근거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일단 죽는다를 한번 볼까요?
답, answer. 소크라테스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거를 제3자에게 설득하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Why? Why? 그러면 여기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객관적 진리는 뭐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뭐죠? 이게 판례 법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다툼이 있는 게 뭐예요? 다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없는 다툼이 되는 것. 다툼.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죽나 했더니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뭐 길거리에 멀리에 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그림자가 있어. 얘가 죽냐 안 죽냐 물어봐요. 얘가 소크라테스래. 그래서 얘가 죽는다 안 죽는다 하려면요, 얘가 뭐인지를 입증하면 돼요. 얘가 얘가 뭐인지를 입증하면 돼? 얘가 사람인지 여기 인간인지 아닌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에 얘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저기 있는 소크라테스 죽는다.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모든 인간은 죽는데 얘가 인간인지 아닌지,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이 아니냐, 인간이 아닌 얘는 그냥 동상이다, 아니면 얘는 무생물이다. 여기에 대한 판단하려면요,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 이게 바로 사안 적용입니다. 그래서 사안 적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판례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문장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관계를 먼저 다 써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판례 법리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적절하게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똑같은 말 쓰지 말고요, 버무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글 쓰는 기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 총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기계적으로 쓰는 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판례 법리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저랑 같이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몇 문제 정도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글 쓰는 능력은 크게 향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적을 알았죠. 노동법이 무엇인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본인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가나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신림동 간다가 되겠죠. 친구가 주변에서 남들이 공인노무사 공부하니까 나도 한다? 일단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노무사 시험계에 발을 담그면요, 1, 2년 안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발을 뺄 수 없어요. 합격해서 빼면 되죠. 근데 만일에 합격이 안 됐을 때 쉽게 빼지를 못합니다. 전에 우리 OT 설명회 때 김기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은 전체 수험 계획을 한번 세우라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공부하려면 돈 필요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학생이거나 언제까지 20대거나 30대 초반이거나 그러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1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문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합격수기예요. 합격수기. 제가 이런 내용을 OT 강의를 하면은 적이 엄청 많아질 거 아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우리가 300명이 됩니다. 300명이 합격하는데요. 합격 수위가 몇 프로나 올라올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몇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합격 통지를 딱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들 살기 바빠요. 여러분들 살기. 요즘에는요, 합격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좀 쓸만한 법인에서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국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격하면요, 일단 놀아야지. 응? 좀 놀고,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놀기도 좀 어렵긴 하겠다. 놀고, 그리고 채용 공고 올라오니까 채용 공고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역량 개발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법인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회사 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 또 하실 겁니다. 빡세요. 그래서 이 합격 수기를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연기에 뭐 했고, 일기에 뭐 했고, 이거 막 인증샷 올려놓고 합격 수기 쓴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방법은 합격 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합격 수기의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유용수위 발언합니다. 좀 쪼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합격 수기에 따라가지고 누구는 나는 단기로 7개월, 8개월에 합격했대요. 7개월, 8개월.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요. 7개월, 8개월 공부해서 합격 가능합니다. 노무사 중에요. 노동법 제대로 모르시는 노무사들도 허다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합격은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겁니다. 7개월, 8개월 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7개월, 8개월 해가지고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전제하에서요. 이해도가 또 부족합니다. 근데 급한 마음에 찍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찍어서 공부한 게 재수 있게 다 나왔어. 그럼 그분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유예 30, 40까지 공부를 해서 평소 내국은 탁월해요. 근데 이제 3번, 4번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심박수가 엄청나게 뛰고 안절부절하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본인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합격 여부가 순수하게 이 사람은 실력 가지고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합격은요, 제가 볼 때는 반반입니다. 실력이 50이고요, 운도 50이에요. 이분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시험장 딱 가가지고요, 자석이 안 좋으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실제 겪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거는 습관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있어요. 제가 떨어지는 해에 진짜 정말 우라가 많이 솟구쳤는데 답안을 쓰면서 떠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면서 답안 떨거나 이거 뭐지 하면서 다리를 떨어요. 하다못해 토익 시험장 가도 다리 떠는 사람 없어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다리 떠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생각이 안 나면 다리를 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다리를 떨면서 글씨는 못 써요. 절대. 다리를 떨면서 글씨는 못 써요. 근데 2차 시험장에 다리 떨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다리 떨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안 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얼굴을 숙이고 글을 쓰는데 이쪽 시선에 꽂히거든요. 안 겪어본 분들은 고통을 모릅니다. 근데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하소연해봐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시험장에서 제가 한번 말해봤는데요.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고 나서 그 후기에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 떠는 얘기로 왔는지 순간 맥락을 좀 까먹긴 했는데 어찌됐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합격수기 좋습니다. 합격수기 좋아요.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험기에는요 불합격수기가 없어요. 불합격수기가 있으면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합격하시는 분보다는 떨어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시험이 노무사 시험입니다. 왜? 실제 경력 우리가 원서 접수하잖아요. 11대 1이 넘어요. 실제 경쟁률 한 7대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11대 1이 넘어요. 허수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어찌됐건 불합격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더니 내가 시험에 실패했더라. 이 경험을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합격 수기는요 다 좋은 말이에요. 뭐하니까 뭐한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따랐다 해가지고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2가지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 합격 수기 중요한데 이 합격 수기가 나랑 맞는 합격 수기인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됐더라 하니까 자기 역량 다 무시하시고 그냥 따라서 공부해요. 그러다 퍼져요. 안 돼요.
불합격 수기가 있으면 불합격 수기를 보시고요. 주변에 좀 안타깝지만 내공은 되시는데 좀 운이 없어서 시험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경험들도 토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죄송하지만 타산식으로 해가지고 아 나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커리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커리에서 등수 연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첨삭 많이 목숨 거세요. 물론 첨삭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유용수이긴 합니다.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냐면 등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 20% 들어도요. 시험 전날 컨디션 안 좋으면 그분 떨어지세요. 근데 등수가 뭐 50등 50% 넘어 이후에 있다 하더라도요. 시험 전날 내가 눈으로 발랐는데 그게 나온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등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등수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등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또 하나 정말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첨삭에 연연하지 마세요. 물리적인 시간으로요. 수강생이 많은 소위 일타 강사님들은 본인이 첨삭 못하세요. 물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사분이 컨트롤하는 분도 계세요. 일타 강사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순수하게 모든 첨삭을 잘 나가시는 수강생 많은 강사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 읽는데 제대로 정독해서 읽으려면요. 몇 분 걸릴까요? 1분 이상 걸려요. 한 페이지 정독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첨삭 들어가면요. 물리적인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일반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GS 2기 3기는 대부분 주말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고 나서요. 몇 시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뭘 썼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봤어요.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커리에서 예습하기도 급급해요. 예시 답안 있는 거 공부하기도 급급해요.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 제대로 보신 분 거의 없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쓴 예시 답안을 제대로 스캔을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걸 못 하세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저의 장점은 뭐냐면 소수장애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픈북 다 인정합니다. 등수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수업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제가 어필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첨삭은요, 본인 첨삭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 첨삭을 권장을 하는데 답안지에 첨삭하는 게 아니에요. 첨삭은 어디다 하느냐? 여러분들은 책에 첨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논점을 냈어요. A 논점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A 논점에 대해서 판례범위를 못 쓰고 어떤 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답안지에다가 뭐뭐 빼먹었습니다. 댕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 쓰레기통으로 넘어가는데 먼지만 쌓이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저랑 이제 강평 시간에 여러분들의 책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뭐를 못 썼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썼는데 이장훈 동사가 얘기한 거랑 내가 이해한 게 좀 틀리네? 포스트잇 붙이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저 찾아오시고 그걸 하셔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시고요. 그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합격권 수준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제가 거기다가 좀 글 좀 쓰는 거죠. 글 쓰고 점수 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는 걸 뭐냐? 아, 내가 몇 등 했지? 아, 내가 뭐 놓쳤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끝나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 2기, 3기에서요. 예습 조금 하시고요. 그리고 복습 조금 하고 끝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여기서 말씀드린 공부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세요. 자신을.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요. 저한테 직접 오세요. 저한테 직접 오면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석차도 중요하고요. 첨삭 내용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해드린 거는 이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그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뭐 수강생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수로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첨삭은 일단 제가 가능한 한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책 덮고 그냥 지원 거짓말 써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픈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강평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첨삭 부족한 부분 뭐였는지 여러분들 책에다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제가 차후에 첨삭을 한 다음에 나눠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죠. 공부 시간. 순공 시간이 몇 시간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내가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를 시간으로 재세요. 10시간을 했다, 20시간을 했다, 30회도 했다, 50회도 했다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10시간을 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았어. 공부한 게 아니에요. 30분을 했는데 머릿속에 제가 물어봤을 때 한 가지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누가 공부를 한 거예요? 30분 하신 분이 공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 체크하지 마세요.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량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량은요, 예전에 그 사법시험 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1시간에 12페이지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보는데 한 5분 정도 잡아요. 한 페이지 보는데 5분. 5분 안에 그 내용을 다 보고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 입력 또는 암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죠. 정독이에요, 정독. 여러분이 한 페이지를 정독하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두세 번 읽고 또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 V 표시하시고 넘어가면요, 한 페이지 보는데 5분. 그리고 그 두 페이지 보면 이제 10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략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120페이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120페이지. 그리고 좀 적게 보통 공부한다면 60에서 80페이지. 그리고 좀 많이 적게 본다 싶으면 최소 30에서 40페이지는 보셔야 돼요. 10페이지 봐서는 이게 맥이 끊기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과목에 최소한 3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적게는 3, 40페이지. 좀 많이 볼 때는 100페이지 내외. 12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정도로 다 본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부 시간 중요해요. 내가 10시간 공부하면 20시간 공부하면 중요하지. 근데 머릿속에 남지 않는 절대 공부량은요,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기 일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학원 시간 빼고 실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목표량은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잡으시고요. 시간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공부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그 40페이지 그리고 보통 이제 한 80에서 한 100페이지 내외, 좀 많이 하면 한 120페이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머릿속에 남는지 안 남냐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덮기 5분이나 10분 전에요, 미리 책을 덮으세요. 미리 책을 덮고 연필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그 A4 용지라든가 연장 내놓고요, 여러분들이 한 타임 동안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키워드만 써보세요. 그게 바로 단기 복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다시 자리에 착석을 해가지고요, 내가 전 타임에 뭐 했지? 이번에는 10분까지 가지 말고 한 5분 동안만 중요한 거 뭐 했지? 이것만 체크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때 학원 커리를 평일반을 갈지 주말반을 갈지 고민하시잖아요. 자,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과목씩 한 2달, 석 달 동안 커리가 돌아가는 거고요. 주말반은 주말에 몰아서 하고 평일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평일반을 따라가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넘어간다. 그러면 인사관리만 봅니다. 노동법 안 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동법 공부하고요, 딱 책 덮고 인사관리 넘어가면은 인사관리 한 반절쯤 지나갈 때 노동법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평일반을 가실 때는 그 전 과목 있죠? 이 공부 시간을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을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서 그 1시간 내지 2시간은 전 과목을, 그러니까 지금 가는 평일반 커리가 아니라 이전 과목 커리를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일반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따라가면서 전에 했던 과목은 그냥 다 통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주말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월화수목금 5일로 나눠가지고 5과목을 골고루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요. 한 과목을 초짜들이 그냥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법 과목과 비법 과목을 묶어가지고 세트를 묶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좀 어려워요. 노동법이 좀 쉽고요, 접근성이. 그리고 인사관리가 접근성이 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좀 이제 머리가 아프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을 서로 묶는 거죠. 그러면 노동법이 판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암기는 해야 되는데 좀 양이 좀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묶든지 아니면 선택과목을 묶든지. 그리고 인사관리는 읽을 때는 좀 수월해요. 행정법은요, 읽을 때 정말로 죄송합니다. 개짜증 납니다. 초짜들. 이거 매겨요. 알아보 수준입니다. 알아보 수준. 그러니까 보통 주말반 할 때는 인사관리하고 행정쟁수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묶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의 진도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A 세트, B 세트 묶었잖아요. 그거를 월화 수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수목, 월화 수하고 목금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진도 나가는 것도, 즉 하루에 법과목과 비법과목을 묶어서 세트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 커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학원 커리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요. 2차 기준을 했을 때 연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연기가 9월부터 22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1기는 우리가 1월부터 역시 다시 20회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2기의 경우는 우리가 4월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기, 마지막 3기가 이제 6, 7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연기 진행을 할 때는 일단 공부할 때 노동법 교재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노동법 교재는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 기본서입니다. 근데 교수님 기본서는요, 교수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어떤 주제를 연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못 얻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을 하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일반화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해생 이사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단체교섭 대상에서 3분설을 우리가 임준일 교수님이 취하시고 있는데요. 이 3분설은 통설적 개념이 아니고 다술적 개념도 아니에요. 임준일 교수님 소수설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임준일 교수님 책을 노무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거의 뭐 제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통설로 오해를 하세요.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임준일 교수님은 이 3분설을 취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가 좀 모르실 수 있어요. 교섭사항에서 개별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관상도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하니까요, 나중에 쟁행을 하기 전에 노동쟁이 신고를 하잖아요. 이 노동쟁이 신고에 관련된 법 규정이 뭐라 되어 있냐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분리수로 발생한 분쟁 상태라고 합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분리수로 인한 분쟁 상태. 자, 그러면 이 법조문 내에는 분명히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분리수죠. 자, 그런데 단체교섭 사항에서 개별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그래서 뭐 조합사무실이라던가 노조 자임자 수라던가 근로시간 면제 어떤 시간이나 인원이라던가 이런 제반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노동쟁의에 있어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분리치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조문을 어떻게 해석한다?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를 든 예시 규정에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기가 앞에 했던 내용하고 논리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판례, 통설적 입장은요, 법 규정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판례 따를 때. 그래서 근로조건 결제에 관한 주장 분리수로 발생한 상태가 노동쟁이기 때문에요. 이 노동쟁이 안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임준일 교수님 견해는 소수설이에요, 통설이에요? 소수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은 단체교섭 사항이 됐냐 안 되냐 어떻게 판단한다?
판례 문장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모르시고 조금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헌법 33조 제2항 그리고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보장한 단체 제29조 제1항에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단체 교섭권을 인정한 입법 취지가 뭐냐면요. 이 단체 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노조 측에서 주장한 게 과연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단체적 사항도 되고 또 이 경우에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장은 불일치로 발생한 법적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노동쟁이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쟁이 해당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강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타 강사님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왕왕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교수님 책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읽을 때는 그런 것 같아 하고 쭉 익히는데요. 소수설을 다수설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강사분들이 쓰는 수험서인데요. 이 수험서는 이제 그 교수님 기본서에 있는 각종 학설들, 법령, 그리고 판례, 요지를 이제 짜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짜맞추기를 할 때요. 그냥 교수님 책이 소수설인데 이걸 다수설로 오해해가지고 갖다 붙이시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험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논리 흐름이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다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지지 않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책 좋죠. 근데 거기에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들어간 책들도 많고요. 논리 흐름이 안 맞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판례를 제가 아까 통판례 있다고 했었죠. 이거를 이제 그 주제별로 쪼갭니다. 쪼개면서 이거를 본인 취향에 맞게 바꾸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법을 이제 정통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노무사님들은 논리 흐름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험서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쓴 책은 노동법 요해책인데 이 노동법 요해책은 제가 이제 법을 좀 오래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사시 공부도 좀 오래 했었고 해서 뭐 단언컨대 법리적으로는 제가 뭐 전달력이라던가 좀 개그 코드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이 법리 구성만큼은 제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그래서 수험서는 여러분들이 뭐 편집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법리 부분만큼은 법령하고 판례 흐름 이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판례집 있죠, 또 판례집. 자, 이 판례집의 경우는 보통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선고일에 판결문이 스캔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 줄 뒤에 이 판결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연구관들이 좀 편집을 해요. 그래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 주장한 사실들을 판시 사항이라고 해서 박스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그 판시 사항에 해당되는 법 원리 있죠. 이거를 판시 사항 그리고 판결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붙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강사님들이 이 대법원 연구관들이 작업해 놓은 거를 그냥 복붙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저 경우에는 좀 무식해요. 그래서 스캔본 판결문이 올라가면요. 그 판결문을 제가 다 복사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바꾼 다음에 그 판결문 자체에서 사실관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가 쓰여지기 전에 제가 수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어가지고요. 그 책은 시중에 있는 로스쿨 노동법 해설, 판례 백선,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종합 판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례집은 만들지 못했는데요. 실제 제가 5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문구만 문구만 다듬어가지고 출간하면 언제든지 출간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좀 분량 조절 때문에 서브노트를 많이 의지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서브노트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브노트는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려면요, 살을 붙이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좀 많이 원하시면은 저도 차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판서 노트를 좀 만들어 드리고 그게 이제 좀 누적이 되면 서브 노트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수업 방식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드려야 해서 리걸 마인드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례를 짜집기식 단순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먼저 잡아드리고 나서 개별적인 판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에코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전배 특허입니다. 어학학원에서 제가 토익 LC가 좀 안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토익 시험 볼 때 RC는 잘 나오는데 LC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학학원을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강사가 먼저 뭐라 하면은 그거를 이제 후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례도 제가 일단 두 문자 먼저 따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후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두 문자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끼워 넣는 연습을 연기하고 일기까지는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린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저 경우에는 연락처를 공개하죠. 네, 이장훈이고요. 010-4123-5637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카톡이라든가 메일로 장문으로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실 이 엄지족입니다. 엄지가 굉장히 뭉퉁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찍을 때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만 찍거든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뭔가요? 이렇게 OX로 물어보는 거는 간단하니까 제가 카톡이라던가 메일로 답글이 가능한데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은요. 이거 답글 하나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 경우는 제가 전화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려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카톡 내용을 뭐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모르시면은 그냥 그 화면 캡처해가지고 형광 빛이라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판단해서 카톡이나 메일로 설명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가 저는 그냥 제가 바로 현장으로 바로 전화해서 이동 시간에 전화해서 말로 설명하는 걸 제일 선호하고요. 두 번째가 카톡, 세 번째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제가 잘 안 열어봐요.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연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빡센 거 좋아하신다. 저 무지 빡세요. 무지 빡센데 무지 빡세게 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힘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일기 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에코학습법으로 판례 암기도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평가라던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학습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기하고 일기 때는요 수업 시간 전에 제가 가로넣기 판례 프린트물을 또 별도로 추가로 나눠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로넣기는요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사고를 좀 넓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그냥 통으로 판례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 있는 대로 이 가로넣기를 쓰시면 어떻게 하냐, 본인의 사고를 이 가로 안으로 가둬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만 가로넣기를 쓰시면 이제 전체 흐름을 통으로 암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가로넣기 판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으시는 분들은 가로넣기 판례로 공부를 하시고 본인은 나는 그냥 어절로 통으로 나는 좀 판례를 암기하는 게 훨씬 문장으로 암기하는 게 수월하다 하시면 가로넣기 판례보다 통으로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GP 지으면 100점 100승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입문 1강을 끝냈고요. 자, 2강에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1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근로기준법 3강에서는 우리가 노동법 2 영역을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무슨 지식을 전달해보다는 이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길어졌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강도 꼭 들어주세요.